네, 이어지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그 발표를 우리가 모두 경청을 했는데요. 임지연 선생님 생명정치라는 그 재단 단어를 보니까 뭔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은데 나중에 토론 답변하실 때 생명정치가 뭔가도 한번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찬동 선생님은 또 오랫동안 80년대부터 미술 현장에서 미술운동 현장에서 계셨던 분인데 또 이렇게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감독으로서 또 새로운 재구성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유현주 선생님은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생태미술 아카이브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자료집 기대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2, 제3의 한국현대생태미술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정길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투나 박감미술에 이런 그 그룹들과 비평 작업을 해오셨고 또 오늘도 생태미술 전반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박윤주 선생님은 조금 더 비평적으로 정재철이나 문경원 전주로 이런 그 작품 또는 작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5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들의 비평 언어에 생태적 가치, 생태적 용어, 생태학적 관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한 이 생태미술이라는 그 이름으로 새롭게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비평적으로 갈래를 치고 또 풍부한 언어로 생태미술을 조망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질문들이 많이 와서 이 질문들을 토대로 발제자들의 말씀을 보충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무래도 자연미술과 대지미술 또 생태미술 이런 것들이 다른 장르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유현주 선생님이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생태미술하고 대지미술, 자연미술은 그냥 구분되지 않고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오랫동안 생태미술이.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생태미술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에코 아트, 에콜로지컬 아트 이렇게 이름이 이제 해외에서 불려지면서 생태미술을 구분하기 시작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재료의 측면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자연으로 순환해야 된다라든가 그들이 그러니까 생태미술 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대지미술의 크리스토, 장크리스토나 이런 작가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캔버스 삼아서 자연에서 아름다운 예술을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자연을 황폐화시키거나 사실 그게 독성이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버트 스미슨이 그 방파제를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 때도 사실은 거기에 유황이라든가 섞여 있는 재료들이 그렇게 자연에 좋지 않았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아트 쪽에서는 대지미술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는 재료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르고요. 자연미술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말하는 나투어 쿤스트라는 거하고 한국에서 지금 야투나 이런 쪽에서 말하는 자연미술은 사실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하인츠 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연미술 나투어 쿤스트를 쓴 논문을 봤는데요. 거기서는 예술의 또 다른 장르로서 자연을 재료로 사용하는 예술로서 자연미술을 얘기하는데 지금 야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독특한 여러 정서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연 미술은 좀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떤 명상적이고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좀 추구하는 면이 강해 보이고요. 서구에서 말하는 거는 좀 재료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나투어하고 쿤스트를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을 사실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예술은 예술인데 어떻게 자연이 예술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합성하는 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곤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자연 미술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영어 자체로 자연 미술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한국적인 자연 미술을 나타내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내부의 야토 안에서의 얘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기 지금 그 자연 미술 내년에 감독을 맡으실 김찬도 선생님께서 얘기를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생태 미술이 다른 점은 자연에 순환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자연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술을 한다는 지점에 일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연관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지금 왜 1980년대 초반에 뭐 대성리랄지 야투랄지 이런 한국 생태 미술이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어떻게 김종길 선생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981년에 겨울 대성리 31인전이 시작이 되고요. 또 그해 여름에 야트가 출범을 합니다. 이제 두 단체는 지금 생태미술이라는 좀 큰 개념 안에서는 두 단체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비슷한 건 사실인데요. 처음에 출발은 조금 다릅니다. 겨울 대성리, 지금 이제 바깥미술회로 이름이 바뀌어서 활동하고 있는 대성리 전시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립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어지는 군부 독재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늘 검열, 감시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예컨대 이제 홍대 근처 신촌에서 모여있는 청년 예술가들이 그 시대의 바깥으로 뛰쳐나가겠다고 하는 의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초기에는 화사랑이라고 이제 벽제 이쪽에 카페에 가서 주로 술을 마시고 놀면서 예술가들이 뭔가 짓거리를 해보자라고 하다가 81년 1월에 이 벽제가 아니라 좀 더 서울 바깥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나간 곳이 이제 대성리인데요. 대성리 북한강 화랑포라고 하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늪도 아니고 숲도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가 지면 범람하는 그런 이제 장소에 가서 그야말로 그 본인들 스스로가 짓거리라고 했습니다. 짓거리. 그러니까 완전히 날것 그대로의 예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시작한 것이 겨울 대성리 바깥미술의 출발이었다면 야투는 이미 1975년 그러니까 그 1970년대 중반부터 바닷가라든지 혹은 숲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자연과 벌거벗어서 만난다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의미의 실험적인 미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 대체로 이제 뭐 그 꽃지 해변이라든지 뭐 정릉숲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다가 1980년 이제 금강 자연미술제를 통해서 이제 자연 속에서의 예술학이라고 하는 의문을 이제 실천하게 된 것 같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1981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야외 미술이라고 임동식 선생님은 얘기를 했는데 같이 공동 기획을 했던 홍명섭 선생이 야외 현장 미술로 가자 해서 야외 현장,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장과 인간의 예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서 아주 순수한 상황에서의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예술학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뭔가 그 원초적인 상태의 예술하기를 시작을 한 것이 야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초반에 등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고 또 동시에 출발한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긴 한데 시대적 상황과 또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근대적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980년대 초반부터 한국 미술 현장에 계셨던 김찬동 선생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태 미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미술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룹들 이외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른바 뭐 무의자연, 뭐 노장, 도가사상 등등을 이제 레퍼런스로 대면서 그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의 자연과 지금 생태 미술가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자연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들을 계속 이제 지켜보셨고 한국 미술계의 담론의 흐름도 지켜보셨던 선배님으로서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선생님 뭐 대략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약간 좀 부연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70년대 중반 후반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내에 그 모더니즘 특히 이제 뭐 단색적 회화 중심의 어떤 제도적 그 어떤 강성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공고히 되어가는 측면에서 사실은 젊은 작가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의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이제 자신들의 건강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펼치기 위한 그런 이제 욕구 같은 것들이 아마 비롯됐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야외에 나가서 활동했던 그런 이제 그 미술사 안에서의 내용들을 본다면 실제 그 모더니즘 계열의 어떤 제도적 미술과 또 그 제도를 반하는 아방가르드적 활동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있었죠. 60년대, 68년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발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강변의 타살이라든가 또는 뭐 김구림 선생님의 현상에서 흔적으로라든가 야외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작업들이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젊은 작가들에게 이제 접점을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제도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욕구들이 결국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또는 뭐 자연과 함께라고 하지만 장소를 자연을 택해서 화이트 큐브와는 다른 어떤 이제 그런 작업들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보면 이후에 흘러갔던 내용들을 보다 보면 특히 이제 박간 미술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자연을 대하는 애니미즘적인 그런 양상 같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80년대 중반 이후에 가면은 민중미술 운동을 할 때, 민중미술 운동을 할 때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민속 개념을 끌어서 우리 정체성을 풀어가려고 했던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의 일단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년대 초반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특히 이제 70년대 말쯤에 보면은 뭐 현발과 또 그 이전에 그 모더니즘 계열의 선배들이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떤 새로운 세대의 발언들을 진행하면서 뭐 이제 숨겨진 얘기긴 합니다만 아방가르드 진영에서 활동하고 모더니즘 계열에 활동하던 선배들이 우린 이젠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80년대 초반은 그런 시대 상황, 또 사회 상황, 미술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런 어떤 이제 운동들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야투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양상이 다른데요. 물론 이제 그 안에도 맥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까 제가 발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이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이냐, 현장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초반에 상당히 내부적인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성과 자연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예를 들면 다수가 현장성보다는 이제 어떤 후배들 입장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문제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굳어졌지만 실제 큰 틀에서 보면 그 역시 현장성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됐었기 때문에 80년대 초반에 미술 또는 뭐 사회적인 상황과 맥을 같이 잇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역시 핵심은 이제 화이트 큐브에서 자연을 대상화한 의제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자연이라고 하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자연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만들거나 그 의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현장성을 가지고 해결할 거냐, 이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이란 말은 이 한자 문화권에서만 쓰는 말이어서 보통 장소라는 말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장소, 장소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현장성이라는 말을 특히 한국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미술계에 그 지금 이제 생태 미술에서도 현장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현장성, 현장 미술 그러면 대략은 사회적 의제가 촉발하는 현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의 발제 가운데 한국의 생태 미술이 지금 이제 김찬동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같은 자연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화이트 큐브로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연 생태 현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현장성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관리였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데, 따라서 한국의 현장 미술, 또 지금까지는 대략은 사회적 의제 현장으로 평평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생태 현장이랄지 이렇게 좀 더 두텁게 이렇게 비평적으로 미술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윤조 선생님 말씀을 좀 청해 볼게요. 지금 그 커뮤니티 아트와 예술에 관한 관계도 질문이 와 있고요. 또 대지 미술보다는 이탈리아 아르테 포베라 미술 운동과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논평도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생태 미술이 이런 그 미술사적인 관점까지 포함해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과 또 우리 다른 발제자들 말씀하신 내용들 같이 가지고 논점을 좀 삼아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임지연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생태 미술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몸에 관한 관심과 생태 미술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논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명 정치란 무엇일까, 이것도 좀 오늘 말씀을 곁들여 주시길 미리 말씀드리면서 박윤조 선생님 말씀 먼저 청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작가들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들을 회복하는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태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커뮤니티 아트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어떤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한 예로 임동식의 그 예술과 마을 프로젝트를 잠깐 예로 들어드리면 실제로 그 임동식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냥 커뮤니티 아트를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그 지역에 내려가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독일 유학 후에 한국의 그 원골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일인지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성, 연대,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 예로 그 정책뉴스의 한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임동식 작가를 마을 주민으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작가가 자신의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지점에서 그 그레고리 메이트슨이라고 하는 마음의 생태학을 주장하신 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작동을 통해서 연동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더 큰 자아 그리고 더 큰 마음들을 이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테 포베라에 대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졸고에서도 잠깐 쓴 바가 있지만 대지미술보다는 아르테 포베라에 조금 더 생태미술의 접점들이 더 많이 발견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푸어한 재료를 가지고 환경 문제를 발생시킬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지미술은 특히 이제 북미 중심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대지미술의 경우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작가의 자신의 작업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환경적이 않은 뭐 아스팔트를 뿌린다거나 이런 어떤 대범한 행동들을 연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아르테 포베라는 많은 부분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요 앞전에 그 답변 부탁드린 임지연 선생님이 말씀을 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기후와 생태 국경 초월해서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생태미술의 역할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2018년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진행했던 한 워크숍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생태예술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학자, 환경운동가, 그다음에 예술가, 이제 미술 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미술 치료사 이렇게 네 그룹의 사람이 모여서 기후 위기 시대에 이 문제를 예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가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워크숍하고 컨퍼런스 등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생태예술 네트워크 활동에서 좀 집중했던 것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문제가 과학적으로든 내지는 정책적으로든 대응 내지는 진단이 되어서 극복을 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집중했던 개념 하나가 이제 몸이었었는데요. 이제 개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각자의 개체는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각자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보다 더 소위 생명가치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아직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생태 쪽이나 생명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되는 뭐 들레즈라든가 여러 철학자들 기반을 하여서 일종의 되기놀이 같은 것들, 뭐 나무 되기라든가 동물 되기라든가 이런 타자 되기 같은 이런 컨셉들 활용해서 워크숍 진행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연말에는 이 기후위기 관련하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작업들을 좀 해오는 기획자, 그다음에 디자이너, 작가 등의 사람들을 같이 좀 모아서 공동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좀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들도 좀 가졌습니다. 근데 그 생태예술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의문 내지는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이 들었던 것은
몸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 내지는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생태 문제나 기후 위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어떤 경계를 넘어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 개체 차원의 각 경계들을 어떻게 넘어서서 실제로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 운동을 일으켜 볼 것인가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가장 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좀 남아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생태 미술 그리고 생태 예술 운동에서 역할이라고 한다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이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문화나 예술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위상 내지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주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이드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뭐 좋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태 예술, 생태 미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위로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중요성은 있죠. 이제 그 중요성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요. 아까 발제했을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술 그리고 미술 등의 이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언어 문법의 차원을 분명히 넘어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것도 시간이 있군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법의 언어이든 아니면 뭐 경제의 언어이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문법적 차원을 넘어서서 감성 언어 내지는 몸의 언어라고 하는 이 운동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이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반드시 좀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팬데믹 장기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예술 운동에서 법으로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어떤 목소리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제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개체들의 어떤 운동과 소리들, 요 부분들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을 우리 사회공동체의 마땅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등록시켜 가는 데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생명정치재단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로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상으로 딱 시간 정해놓고 하니까 효율적인 토론이다 싶으면서도 너무 긴장되네요. 어느덧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이번 한국생태미술연구를 진행한 유현주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연구를 담고 있고 또 어떤 향후 과제를 남기셨는지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부분이라 제가 영광이네요. 기회를. 이번 연구 아카이브가 이제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과 전망이라고 제목을 주셔서 해봤는데요. 80년대 아까 우리 그 흐름이 물론 그 전에 70년대 현장 미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80년대 와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룹들이 생겨서 80년대부터 2020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를 그 연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꾸준히 해온 최소 5년 이상의 단체들을 좀 찾아봤고요. 물론 그리고 개인 작가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좀 추천과 또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이나 이렇게 개인 프로젝트로 해온 그 작업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카이브가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느낀 거는 하나하나가 뭐 예를 들어 야투도 뭐 40년이 돼가고 또 마감 뉴스도 한 30년 정도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깊이 판다는 게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한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우리나라 미술에서 생태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간, 사회, 자연이라고 하는 생태를 그 주제로 해서 묶을 수 있는 그룹과 개인들을 살펴봤고요. 또 그 자연과 공존, 그 다음에 인간, 비인간, 자연 이런 맥락에서 미술관에서 해왔던 그 전시나 뭐 지리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작업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작가도 있었고 더 이렇게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아쉬움이 남는 단체들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첫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계를 정하고 향후는 이제 조금 요즘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그 기술 융복합하는 그런 이제 생태 작가들, 특히 MZ 세대들에게서 아주 재밌는 작업들이 발견이 됩니다. 생물 다양성이나 유전자의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들, 젊은 작가들을 많이 발견되고 또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의 과제고 또 숨겨진 그룹들을 찾는 것도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답하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이 즐기는 미술과 생태 미술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생태 미술을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미술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존재하는 미술의 종류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래가지가 쳐졌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볼 건데요. 저희가 이른바 이제 전시학이란 이름으로 전시들을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대략은 의제 기반의 전시들, 이것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반성들이 있어서 앞으로 뭐 생태랄지 여성성이랄지 평화 뭐 이런 의제를 기반으로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예술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5분의 연구자들의 말씀 듣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